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잃어버린 30년과 관련된 일본의 경기 침체를 개혁에 실패해서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됐고 또 기술은 있지만 경영이 없다라는 지적은 어떤 기술적인 지적이고요. 저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일본의 큰 기저질환 두 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회복이 되죠. 근데 기저질환이 있으면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까지 있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뭐냐? 첫째, 고령화,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입니다. 일본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령사회다라는 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노령인구의 비율이 26.6%였습니다. 그런데 2040년, 이제 한 17년 남았는데 일본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 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젊은 생산활동 인구 2명이 노인 1명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금이 오르고 젊은이들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 벌어서 노인들 부양하는데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일본 사회의 활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은 이건 인류가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증적인 사례 연구가 없죠. 막연히 야 이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제 예측만 하고 있는 거죠. 고령화는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국도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걸 노령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노령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 한국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한국 노인분들은 취업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게 좀 약해요. 연금 생활로 큰 불편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도 차이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이 되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국민소득이 1만 불 수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심각하고, 벌써 현재 중국의 노령인구가 약 2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억 명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배에 가깝습니다. 이분들을 다른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노령화가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미국은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배타성이 강한 일본이 그렇게 대규모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노령화 사회를 벗어날 어떤 탈출구가 없는 거죠. 어른 키보다 높은 석등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아스팔트 옆 보도블록이 살아 움직이는 듯 물결처럼 출렁이고, 돌담을 무너뜨린 강력한 흔들림은 무서운 기세로 차량과 가옥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중 심각한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이 붕괴되고 한 5, 6년 지난 후에 1995년 1월 17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규모가 7.3이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1995년 3월 20일 옴 진리교가 도쿄 전체에 살인가스 테러를 이제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죽어라 이거죠. 어떤 자기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2달 사이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가스 테러 사건이 일어나니까 일본 국민들은 야, 이게 세계 말이 아닌가? 그런 어떤 좌절감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일본 동해안에 지진이 일어나죠. 규모가 9였는데 쓰나미도 오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염 처리수에 그 방류를 놓고 뭐 전 세계가 시끄럽죠. 우리나라도 이제 시끄러웠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새해 첫날에 혼슈 지진 규모 7.6 이게 일어나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강한 지진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쇼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규모 뭐 7.3, 9.0, 7.6 하면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흔히 이걸 리터 규모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2월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한 뚜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그 규모가 6.0에서 7.8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이 그 규모가 5.8이었습니다. 이게 1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30배 이상의 에너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대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요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에서 제가 다운받았는데 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가 돼 있네요. 요건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1995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의 남쪽에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러더니 2011년에 동해안 여기 센다이서부터 후쿠시마 이 일대에 강진이 덮치고 또 쓰나미까지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파괴가 돼 버리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24년 올해 여기 혼슈 지역 이 지역 일대에 또 지진이 온 거죠. 이번 지진은 희생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강도는 굉장히 센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반도 요거를 노토 반도라고 하는데 이 노토 반도 전체가 서쪽으로 1.6m 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도를 보시면은 동쪽, 서쪽, 남쪽 할 거 없이 도처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어디서 살아야지 안전한 겁니까? 저 북쪽 홋카이도나 남쪽 오키나와 가서 살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곳도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합니다. 안전지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은 조만간 도쿄 대지진이 발생할 거다 또는 후지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불안해하는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아파트를 많이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꼭 우리뿐만 아니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도 국민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기는 침체돼 있지, 지진은 빈발하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뭐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가 재구축되고 거기서 일본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합의되는 대로 일본은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 1인당 국민소득도 대만과 한국한테 이제 추월당하고 조만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도 인도한테 뺏길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좌절감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난무하고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서 잃어버린 40년이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나 역사적으로 흥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이제 40년 주기설로 보는데 이건 뭐 어느 학자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것을 근대 일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1868년에 흔히 말하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봉건 사회를 청산하고 근대 사회로의 진입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발전을 하죠. 그 결과가 저는 1905년 러일 전쟁 승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40년은 아니지만 한 3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팽창주의, 군국주의로 가면서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죠. 그러다가 1945년에 미국한테 원자탄 2방을 얻어맞고 패전합니다.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1905년서부터 1945년까지 쇠망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패전하고 전후 복구에 성공을 하죠. 오히려 전쟁 전보다도 더 빠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강대국들의 간섭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보면서 그 피크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서 플라자 합의까지 1985년, 이것도 40년 걸렸죠. 그리고 이제 1989년에 버블 붕괴가 오고 2029년까지 또 40년 동안 침체, 쇠락하는 시기를 이제 갖게 될 거다. 그런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면 대한민국은 어떠느냐? 우리는 이제 뭐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최근 빈발하게 발생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대지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성장 동력은 상당히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잦은 리더십의 교체 그리고 자민당의 장기 집권 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도 이제 정치가 지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이런 이제 성장 동력을 망치고 있다고 해야겠죠. 우리가 1960년대 초에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말 고속 성장을 해왔죠. 그러다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휘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으면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화의 편승에서 그 20년 동안 국민소득을 3.5배로 늘렸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는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우리도 세계 질서가 이제 변화하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가짐을 다잡을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은 이제 침체돼 있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중국도 저는 침체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도 지금 헤매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병자다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경제가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망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이 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디다가 물건을 팔아먹습니까?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향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는 일본을 보면서 야, 일본이 망하는구나 하고 고소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서 재도약을 위한 구조조정을 세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